어떻게 한 남자의 고백이 시대를 관통하는 걸작이 될 수 있었을까요? 오늘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아 나츠메 소세키의 불멸의 고전,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소설의 한가운데에는요, 정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. 바로 선생이라고만 불리는 한 남자죠. 과연 이 선생이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? 그리고 그의 그 깊고 말 못할 슬픔은 어디서 온 걸까요?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요,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우정, 배신, 그리고 한 시대 전체의 거대한 소용돌이와 마주하게 될 겁니다.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한여름의 해변이었어요. 거기서 한 젊은 학생이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되죠. 그가 바로 선생입니다. 그 학생의 눈에 비친 선생의 그 고독한 뒷모습, 바로 이 순간부터 운명의 톱니바퀴가 천천히 하지만 거침없이 굴러가기 시작합니다. 학생, 그러니까 이 소설의 화자가 보기에 선생은 뭐랄까 존경스럽긴 한데 쉽게 다가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. 엄청난 존재감이 있는데 그 뒤에는 아주 깊은 고독이 숨어 있는 거죠. 마치 평생의 죄의식을 그림자처럼 질질 끌고 다니는 듯한 그 모습이 화자의 호기심을 정말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선생이라는 개인의 미스터리를 풀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? 그 열쇠는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. 바로 그가 살았던 시대, 그 거대한 혼란 속에요. 전통과 근대가 정말 격렬하게 충돌했던 격동의 시대, 바로 메이지 시대입니다. 이때 일본은요,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옛 질서들, 예를 들면 사무라이 정신이나 유교적인 가치관 같은 것들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. 그런데 바로 그때 서구 문물이 말 그대로 쓰나미처럼 밀려오면서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. 전통과 근대라는 이 두 세계 사이에 딱 끼어버린 당시 지식인들은 정말 뿌리 뽑힌 나무처럼 혼란과 모순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. 전통적인 가치랑 새로운 사상이 꽝 부딪히면서 개인들은 엄청난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된 거죠. 과거에도 미래에도 그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이 느낌, 이게 바로 선생의 비극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시대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이 격동의 시대 한가운데에서 소설의 가장 내밀하고도 비극적인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. 한순간의 욕망이 얼마나 소중한 우정을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말 가슴 아픈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. 선생에게는 K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. 정말 자기 자신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소중했던 친구였죠. 두 사람은 정말 뭐랄까 영혼의 단짝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. 하지만 운명은 참 잔인하죠. 두 사람을 똑같은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면서 그들의 우정을 아주 혹독한 시험대에 올려놓습니다. 결국 질투와 욕망의 눈이 멀어버린 한순간 선생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. 바로 친구 K를 배신하고 그녀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기로 한 거죠.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K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. 하지만 이 죽음은 비극의 끝이 아니었어요. 오히려 선생의 남은 평생을 지배하게 될 살아있는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. 소설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. 인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배신할 때 가장 깊은 죄책감을 느낀다. 이 말 한마디가 작품 전체의 심장을 꿰뚫고 있어요. 선생의 삶 전체가 바로 이 파괴적인 진실에 대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증거가 되어버린 거죠. K가 죽은 그 순간 선생의 시간도 함께 멈춰버립니다. 단 한 번의 배신이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돼서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그를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시켜버린 거죠. 소세키는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을 딱 한 단어로 설명하는데요. 바로 아집입니다.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이죠.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서라도 내 이익만을 좇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충동이요. 이건 그냥 선생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. 소세키는 이게 근대사회 전체에 퍼진 위험한 병이라고 본 거예요. 결국 이 아집이 선생을 완벽한 절망의 감옥으로 밀어넣은 셈입니다. 한번 보세요. 먼저 죄의식이 삶을 잠식하죠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끔찍한 고립 속에서 내면의 절망은 평생토록 깊어지기만 하는 거죠.
바로 이 지점에서 소세키의 천재성이 폭발합니다. 소설 전반부에서는 학생의 시선으로 저 멀리 있는 신비로운 선생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. 그러다가 후반부에 가서 선생이 직접 쓴 편지를 통해 모든 진실을 빵 하고 터트리는 거죠. 이 구조적인 반전이 정말 대단한 게 이걸 통해 독자는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이 비극의 당사자가 느끼는 그 죄의식의 한복판으로 훅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. 자,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. 100년도 더 된 이 소설이 대체 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깊은 울림을 주는 걸까요?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이 지닌 그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가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코코로. 이 제목이 일본어로 바로 마음을 뜻하죠. 이름 그대로 이 소설은 이전의 문학이 잘 들여다보지 않았던 인간 내면의 가장 복잡하고 어두운 심리를 정말 선구적으로 파헤쳤다는 점에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근대적인 개인주의가 가져온 대가, 또 SNS 시대에 우리가 느끼는 더 깊어진 소외감, 그리고 매일매일 관계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윤리적인 딜레마들. 어때요? 마음이 다루는 이런 주제들이 놀라울 정도로 딱 오늘 우리의 이야기 같지 않나요? 굴곡 소세키의 소설은 우리에게 거울 하나를 불쑥 내미는 것과 같아요. 우리 안에도 숨어 있을지 모르는 그 배신과 고독의 가능성을 똑바로 쳐다보게 만들죠.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.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마음, 그 코코로 속에는 진정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?